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1달러짜리 지폐가 쌓여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쌓이던 지폐는 어느새 천장을 뚫고 구름을 뚫고 대기권을 벗어납니다. 이 지폐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달에 닿았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이걸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4번이나 반복해야 다 쌓을 수 있는 높이.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거대한 종이탑의 정체는 바로 지금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빚, 글로벌 부채의 실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1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5경 원이라는 감히 읽기조차 두려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AI가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여러분도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는 빚더미에 앉아 있고 기업은 허덕이며 우리의 통장 잔고는 월급이 들어오기 무섭게 로그아웃해 버리는 걸까요? 왜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숨만 쉬어도 불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과소비를 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무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요리해 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이라는 재료 자체에 숨겨진 아주 오래되고 은밀한 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애초에 빚을 다 갚을 수 없도록, 아니, 빚을 갚아버리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00년 전 런던의 낡은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된 음모부터 2025년,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노리는 거대한 리셋의 파도까지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레시피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 대한민국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한국 경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릅니다.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고 하고 물가 상승률도 둔화되었다고 뉴스에서는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삶아지는 개구리 신세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라 뛰쳐나오겠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아주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따뜻함에 취해 있다가 근육이 익어버려 결국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92%를 오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캐나다와 함께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불명예스러운 금메달감이죠. 액수로만 따지면 1,900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통계에 전세 보증금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는 없는 이 독특한 전세 제도까지 빚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인 부채는 GDP의 150%를 훌쩍 넘깁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머릿속은 지금 복잡할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자니 1,900조 원의 비폭탄을 안고 있는 가계와 자영업자가 줄도산할 게 뻔하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다시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고 가계부채가 폭발할 테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왜 이렇게 빚의 노예가 되어버린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아파트를 너무 사랑해서일까요? 영끌을 한 2030 세대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빚의 굴레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판은 이미 300년 전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아주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694년 안개에 자욱한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 윌리엄 3세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은 길어지는데 국고는 바닥났고 왕실의 신용도는 땅에 떨어져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은 왕에게 무려 연 2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상인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패터슨. 그는 왕에게 아주 달콤하면서도 악마적인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폐하, 제가 상인들을 모아 전쟁 자금 120만 파운드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싼 이자로 말입니다. 단,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왕이 물었겠죠. 그 조건이 무엇인가? 첫째, 폐하께서는 원금을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매년 8%의 이자만 저희에게 영구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둘째, 저희가 빌려드린 이 120만 파운드를 담보로 그 액수만큼의 종이돈을 찍어서 백성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왕은 당장 급한 불을 꺼서 좋았고, 상인들은 국가라는 확실한 담보를 잡고 돈을 찍어낼 권리, 즉 발권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현대중앙은행의 조상, 영란은행입니다. 이 순간 인류의 화폐 역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전까지 돈은 금이나 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돈은 누군가의 빚이 되었습니다. 왕이 빚을 져야만 그 빚 증서를 담보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시스템, 즉 빚이 곧 돈인 세상이 열린 겁니다. 비슷한 시기, 런던의 금세 공업자들 사이에서도 기가 막힌 금융연금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튼튼한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곧 이 종이 보관증을 진짜 돈처럼 주고받기 시작했죠. 금세공업자들은 금고를 지키며 한 가지 기막힌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한꺼번에 몰려오는 일은 절대 없네. 탐욕에 눈이 먼 금세공업자들은 꾀를 냅니다. 금고에 금이 100만큼 있어도 없는 금을 있는 척하며 보관증을 1000만큼 써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금고에 금이 가득 차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어떤가요?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기극은 오늘날 은행 시스템의 핵심 원리가 되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 fractional reserve banking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한 돈, 은행 금고에 고스란히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행은 여러분 돈의 10%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없던 돈이 복사기처럼 불어나는 마법. 이것이 바로 신용창조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된 현대 금융의 민낯입니다. 이 위험한 시스템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합니다. 1910년 11월의 어느 쌀쌀한 밤, 뉴저지의 한 기차역, 당시 미국 금융계를 주무르던 거물 6명이 극비리의 개인 전용 열차에 올라탑니다. 록펠러의 대리인 JP 모건의 파트너 등 당대 최고의 금융 황제들이었죠. 이들은 기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김씨, 이씨 부르듯 퍼스트 네임으로만 불렀고 사냥총을 들고 오리 사냥꾼으로 위장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조지아주 해안의 외딴 섬, 지킬 섬이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이 섬에서 일주일간의 비밀 회동 끝에 탄생한 괴물, 그것이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입니다. 많은 분이 연준을 미국 정부기관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름에 연방 페더럴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사실 연준은 지킬 섬에 모였던 민간 은행가들이 설계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설 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날 이후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권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닌 월스트리트 금융가들의 소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1971년 우리가 알던 돈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미국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전까지 달러는 금 보관증이었습니다. 은행에 35달러를 가져가면 금 1온스를 내줬죠. 달러가 가치 있었던 건 그 뒤에 금이라는 실물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닉슨의 한마디로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이제 달러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종이 쪼가리, 오직 정부의 이건 돈이야 라는 법적 강제력만 남은 법정 화폐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사라졌으니까요. 정부와 은행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지만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숨겨진 메커니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왜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빚에서 탈출할 수 없는지 알게 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빚이 생길 때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은행 가서 대출 약정서에 서명하는 순간 은행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여러분 통장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 순간 없던 돈이 뿅 하고 생겨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대출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은행 금고에 쌓이는 게 아니라 전산상에서 사라집니다. 즉, 돈이 소멸하는 겁니다. 연준 의장 메리너 에클스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화폐 시스템에 빚이 없다면 돈도 한 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수학적 오류, 아니,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 은행과 저 딱 둘만 있다고 칩시다. 은행이 저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돈은 딱 1억 원뿐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저보고 1년 뒤에 이자까지 합쳐서 1억 500만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저는 원금 1억 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500만 원은 어디서 구하죠? 세상에 돈은 1억 원밖에 없는데 갚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자를 갚을 돈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제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또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아서 세상에 돈을 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스템이 굴러가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누군가는 반드시 더 많은 빚을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빚의 페달을 영원히 밟아야 하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지금 323조 달러라는 갚을 수도 없는 미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수학적 필연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 매년 오르는 짜장면값, 미친 듯이 치솟는 아파트 가격. 이게 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가장 잔인한 세금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빚 공장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수도 없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28%입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이 그 엔드게임의 시작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섬뜩한 슬로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30년,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행복할 것이다. 음모론자들은 엘리트들이 우리의 재산을 뺏으려 한다고 흥분하지만 냉정하게 경제적 현실만 봐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범한 월급쟁이가 빚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집은 은행이 사고 우리는 이자라는 월세를 내며 살죠. 차도 가전제품도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구독하는 시대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될 때 시스템은 제한할 겁니다. 너희 빚을 탕감해 줄게. 대신 자산 소유권을 포기해. 어쩌면 소유의 종말은 강요가 아니라 빚에 짓눌린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통제의 완성,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종이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돈이 디지털화되는 세상,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CBDC에는 무서운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돈의 유효 기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한 달 안에 안 쓰면 사라집니다. 이러면 저축은 불가능해지고 강제 소비를 해야 합니다. 혹은 당신은 이번 달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했으니 고기를 살 수 없습니다. 라며 결제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323조 달러의 빚이 터지지 않게 관리하려면 결국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통제해야 하는데 CBDC만큼 완벽한 도구는 없습니다. 디지털 감옥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외치고 비트코인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정작 자기들은 뒤에서 몰래 이것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돈, 금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연간 1000톤을 넘어서며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중국, 폴란드, 싱가포르, 튀르키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앙은행 금고에 금괴를 쟁여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아는 겁니다. 지금의 달러 시스템, 이 종이돈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미국 국채조차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자금이 동결되는 걸 보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들은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리셋될 때를 대비해 그 어떤 정부나 권력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유일한 실물 자산, 금이라는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 무겁게 다가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5경 원의 빛, 치밀하게 설계된 덫, 다가오는 통제사회.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죠.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께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걸 안다면 적어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대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빚을 내서 소비하라. 화폐를 들고 있어라. 하지만 정작 이 판을 짠 설계자들과 똑똑한 부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치가 녹아내리는 종이돈을 버리고 빚더미 시스템이 무너져도 살아남을 진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따뜻한 물속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솥단지 밖으로 튀어오를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323조 달러의 청구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300년간 인류가 미래의 시간을 당겨 쓴 대가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정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구명보트는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경제요리사의 스페셜 코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만의 생존 지도를 그리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고 맛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요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